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다시 한번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존슨앤존슨에서는 6만 명 규모의 3상 임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백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었고 또 영국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라든지 몇 가지 조치를 단행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국은 이런 조치를 취해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테슬라와 애플 이런 것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까지 이끌면서 시장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PMI 지표도 사실 시장 분위기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환율 쪽을 한번 살펴보자면 유로존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달러 가치의 강세를 만들었고 달러 가치의 강세는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미국 주식이라든지 금 아니면 유가 이런 것들에도 대부분 부정적인 요인을 미쳤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3일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전날의 반짝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내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여기에 순환 매장이냐 상승장이냐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좀 혼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으로 가면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일어 지수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4%,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하락세를 보였고 어제 배터리데이 행사를 연 테슬라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라는 실망감에 10%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들 대형 기술주들을 보면 9월 들어서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9월은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이날 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는 달리 이 미국은 봉쇄 조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공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이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까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전일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가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이날은 또 미국 하원에서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단기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이 셧다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돼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재를 눌러내릴 만큼 이 기술주에 대한 막대한 매도세가 또 한 번 일었고 근본적인 문제죠. 신규 부양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을 비롯해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까지 연일 부양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은 하락한 채 나타났는데요. 마켓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을 소폭 밑돌긴 했지만 이달 53.5를 기록하면서 최근 20개월 동안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2개월 이내 최저치를 나타내서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장중에 탄력을 잃어가면서 막판에는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1.92% 빠졌고요. 26,76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초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한 채 시작을 했고 막판으로 갈수록 기술주 매도세가 크게 일면서 이 하락폭을 더욱 키워갔는데요. 3% 넘게 빠지면서 163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37% 하락을 했고 이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막판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23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만큼 이제 반짝 상승을 했고 이제 오늘은 다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요즘 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날도 좀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전날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간만에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장 들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됐고 결국은 장중 최저점 부근에서 주요 지수가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이 코로나19 재유행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정치권의 추가 재정 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협상이 좀 계류되고 있다는 점, 이런 이 산재에 있는 악재가 해결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뚜렷한 어떤 재료보다는 분위기에 따라서 주요 지수와 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기술주 급락,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할 그런 상황이 이런 원인으로 시장 전반의 약세를 좀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빵 주식을 포함을 해서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주도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를 좀 짓눌렀습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권에서 오늘 놀았는데 에너지 업종의 또 하락세가 오늘 두드러진 것도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1,900달러가 붕괴됐고요.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 달러 인덱스가 꽤 크게 올랐습니다. 0.4% 오르면서 94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국제 금값은 2% 떨어졌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867.1달러에 마감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역시 혼재된 양상을 보였었고요. 마감 종가는 0.08%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39.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뉴스를 살펴보자면 EIA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주간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주 동안은 원유를 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원유 수요가 그럼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유가는 혼재된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이 장중 한때 존슨앤존슨이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결국은 이 상승 탄력을 다 되돌리면서 0.67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유로화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화가 0.4% 정도 크게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영국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 같은 여러 가지 경제 봉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반대로 이제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4% 오르면서 94를 기록했는데 2개월 만에 94 위로 올라선 거고요. 이제 이게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가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또 좋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팀장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날 증시도 고밸류에이션 부담을 떨치지 못한 기술주가 좀 두드러지는 약세를 보였고 이게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난 3월 이후로 이어져 왔던 기술주의 랠리가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또 한번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그러니까 이날 전체 시장 대비해서 기술주가 아웃퍼폼을 상당히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2000년보다는 오히려 2003년이나 2009년과 그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따르면요, 9월 초까지 약 한 200일간 기술주가 S&P 500 지수 대비해서 31.6% 정도 아웃퍼폼했다라고 하는데요. 2003년 7월 정도의 아웃퍼폼 폭이 27.6%, 그리고 2009년에도 20.6%로 나타났던 바가 있어서 그때와 더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배인 S&P 500 대비해서 무려 59.1%나 아웃퍼폼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또 이 많이 올랐다고 바로 팔고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2003년과 2009년에 고점 이후에 100거래일간 각각 3.4% 기술주가 여전히 좀 아웃퍼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언더퍼폼을 하더라도 0.7% 정도 소폭 언더퍼폼을 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연말까지 기술주가 마켓퍼폼, 그러니까 전체 시장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상에서는 시장을 기술주가 계속 좀 주도할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질 때는 경계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외면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계론에 대한 시각도 많이 관심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닷컴 버블 대비해서 지금 기술주가 과도한 아웃퍼폼 아니다라고 이 기관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론이 워낙 좀 많아서 이 같은 좀 낙관론은 묻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제 흐름이 오늘과 같이 좀 나타난 것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3% 정도 하락한 나스닥 100 지수가 12% 정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스트래티직 웰스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 추가 하락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주에 대한 재차 매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도 이 닷컴 버블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은 맞지만은 차익을 좀 많이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실현할 타이밍이라는 분석을 앞서서 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엇갈린 이런 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제시되는 가운데 좀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 S&P 500 지수를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폭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시 전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이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그런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로 그렇다고 확실히 좀 모멘텀이 옮겨가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바이털 널리지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성장주 대 민감주의 이 논쟁 속에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심리가 양쪽 모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9월 들어서 증시가 왜 좀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나왔던 데이터를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HS 마켓에서 내놓은 PMI 지표인데요. 종합 PMI 지표는 54.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8월이었던 54.6보다는 낮아졌는데 거기다 기준선인 50은 넘기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의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낮아져서 그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로 구분해서 보자면 제조업은 회복세가 빨라졌지만 서비스업은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제조업 지표입니다. 빠른 반등,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빠른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 한 2개월 동안은 국가별로 약간 방향성을 잃어가는 모습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는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다만 서비스업 지표를 살펴보면요. 팬데믹에서 빠르게 반등했지만 최근 2개월 동안은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IHS 마켓에서는 4분기까지 강한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증시가
증시가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팀장님, 일단 그 빠르게 개선되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지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100% 정상 경제 활동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언제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을지도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재정부양 부재가 지표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 전반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반면에 할 만큼 좀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하원 이 증언에 나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연준이 협력해야 한다는 또 뜻을 여러 차례 좀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재정부양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지표에 나타나듯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내에서의 경기 심리 측면에서의 부스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추가 부양에 대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국내에서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 뜨거운 열기를 받았었는데요. 이 관련주로는 뭐 수소,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친환경 수소에 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내연기관차죠, 가솔린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조금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친환경 수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면서 이 수소 시장이 2050년에는 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조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수소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수요가 유럽에서는 2배 가까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본 지출 역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30년 수소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수소 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소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경기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살리겠다. 뭐 2마리 토끼가 아니라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2050년까지 청정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5%에 달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의 수소 분야가 투자에 있어서는 뭐 2배 가까이 늘었고 앞으로도 이 수소 경제 예산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는 뭐 넥스트라 에너지나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차 관련주가 연일 급등세를 보임과 함께 이 미국에서도 역시나 수소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공차량이라든지 스쿨버스를 전기차, 수소차로 대규모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그런 상태죠. 저희가 이 니콜라 열풍, 최근에는 좀 스캔들에 휘말리기는 했지만은 니콜라 열풍 역시도 넥스트 테슬라를 좀 찾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 수소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베팅하는 성격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언급된 이 기업들 가운데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꽤 대형주입니다. 시총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사실은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근데 그 전체 사업 가운데서 한 30% 정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가능한데요. 최근에 이 기업이 가이던스도 이 상향을 했고 그리고 주가도 그러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드 PR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후반에서 좀 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업을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디즈니의 블랙 위도우 개봉이 내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UBS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이날 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중관세가 불법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디즈니인데요. 팀장님, 이번에 블랙 위도우 개봉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면서요.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영화인데 좀 실망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블 영화 팬이라면은 굉장히 좀 상심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즈니가 이날 이 블랙 위도우의 개봉일을 내년 5월 7일로 연기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히어로 무비죠. 근데 원래는 올해 11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원래는 올해 5월 1일 개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가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개봉 연기는 이 디즈니의 또 마블 브랜드, 이 다른 영화 스케줄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2월 12일에 개봉 예정이었던 이터널스가 11월 5일로 그리고 샹치, 처음으로 아시아 배우를 이 히어로로 좀 내세운 그런 무비가 될 텐데 5월 7일에서 7월 9일로 개봉 일자가 각각 좀 연기되게 됐습니다. CNN에서는 올해 최대 기대작이자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블록버스터 브랜드 영화가 좀 연기가 되면서 영화 업계에도 좀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이 소식을 해석을 했는데요. 수개월간 테넷이라든지 뉴 뮤턴트라든지 이런 대작이 극소수만 걸려 있었던 그런 스크린에 걸려 있었던 상황에서 구세주 역할의 블랙 위도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를 통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 같은 기대가 상쇄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영화 업계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연기까지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영화관의 약 한 70% 정도가 영업이 재개됐다고 하죠. 하지만은 LA라든지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의 영화관은 여전히 좀 영업 중단이 된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테넷 등의 기대작이 흥행 성적이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도 일단 이 같은 상황을 좀 피해가자라는 인식이 이번에 개봉 연기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내 박스오피스 수입이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테넷의 국내 수입도 지금까지 3,61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디즈니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제 테마파크까지 문을 닫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최근 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동향은 어떤가요? 최근에 이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두 번째로 재개장하겠다라는 발표를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장 날짜가 바로 내일이죠. 9월 25일이고요. 물론 엄격한 좀 이 안전 프로토콜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실내 공연도 중지될 방침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초에 문을 닫았었다가 지난 6월에 재개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홍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유행하겠다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7월 15일부터 다시 영업 중단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디즈니 테마파크는 여전히 영업 중단이 된 그런 상태고요. 플로리다에서의 디즈니 월드는 지금 7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애플입니다. 애플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도 어떤 한 분께서 애플이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안 아팠었는데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애플이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갑자기 낙폭을 키우면서 4%가량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장중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있다고 애플의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향 소식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일순간에 좀 다소 안 좋아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곳은 바로 UBS입니다. UBS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조정한 이유를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전형적으로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몇 개월 전부터는 아웃퍼폼을 하다가 출시된 그 시점부터는 언더퍼폼을 하더라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도 10월에 아이폰 12가 나올 예정인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좀 언더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애플의 주가가 이미 5G 사이클까지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하면서 목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면서도 UBS에서는 목표 주가는 또 높여 잡았습니다. 106달러에서 115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의견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 월가 전반적으로 3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4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평균 122달러고요. 여전히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목표가는 올리면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이번 의견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목표가는 참고적으로 그래도 매트릭에 기반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각 IB가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올려야지 목표 주가도 상향되기 마련이고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주식은 아니지만은 실적 전망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아니면은 실적 전망은 그대로인데 지금 시장에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좀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에 의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지만은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주가가 좀 급격히 오른 종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보다 중립이라든지 매도 의견이 굉장히 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300달러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것도 꾸준하게 좀 높여져 온 그런 목표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견인해온 어떤 성장성이 지속 가능한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은 관련한 좀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뀌면서 개인적인 또 이 성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빈수레가 요란했던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면서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실망감에 이날도 역시나 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급락한 채 마감을 했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는 이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폭탄 관세를 두고 이는 불법이라며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하고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이 관세를 다시 돌려달라며 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이 전날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밝힌 3년 내 반값 전기차를 좀 내놓기 위한 그런 걸음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팽팽한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 테슬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부품들에 관해서 두 차례나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불법적이다라며 이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낸 관세의 이자까지 더해서 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테슬라는 모델 3용 자동차 컴퓨터와 스크린에 적용되는 25% 관세를 좀 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무역대표부 측은 관련 기술이 중국 안보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대중 수입 관세에 대한 막대한 인상은 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수입을 포기하게 하고 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배터리데이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테슬라. 이틀간 주가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날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좀 영향보다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좀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내부 네트워크가 좀 먹통이 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너들이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것이 좀 불가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배터리 단가의 절반 이상을 이제 절감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보다 싼 차를 공급할 것임을 좀 밝힌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송도 이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생산 단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좀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배터리데이에서도 머스크 CEO가 자신들이 유일한 중국의 생산 공장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은 중국과의 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무브로도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